저는 김수진, 올해 70세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박미정의 집에 함께 살며 어린 손주 준서를 돌봐왔습니다. 그날 오전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마당의 소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준서가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 2대는 준서의 7번째 생일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죠. 파란색 자전거는 돌바닥 위를 지나며 드르륵 소리를 냈고 준서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게 웃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마당 끝에는 옆문으로 통하는 도어, 작은 계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고쟁이 남자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 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세요. 하고 외치며 곧장 계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전거 앞바퀴가 계단에 걸렸고 준서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이마를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죠. 아이고. 저는 사과칼을 내던지고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마에 깊게 파인 상처에서 피가 금세 솟아났고 준서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상처를 지혈하며 마음속으로는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박미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치마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죠. 그녀의 첫 시선은 아이에게 향하지 않고 저를 향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쇠붙이를 긁는 칼날 같은 삐죽한 목소리로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못 볼 거면 아예 맞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옆집 최숙자 아주머니가 말린 수건을 든 채 고개를 내밀었고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해명을 하려는데 마당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마당 문을 들어서자마자 준서의 이마에 묻은 피를 보고는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를 거칠게 잡아채더니 눈에 살기를 띠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넘어져도 제 발로 넘어진 거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번쩍하는가 싶더니 짝 하는 소리가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한쪽 뺨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죠. 저는 얻어맞고 뒤로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색 돌바닥에 번진 붉은 피자국은 마치 활짝 피어나는 꽃 같았어요.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 맛이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가를 막았지만 이미 따뜻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귓가에는 미밍거리는 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의 풍경은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최숙자 아주머니는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허리 굽혀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아이를 안고서도 계속 준서를 탓했습니다. 준서야, 네가 잘못되면 난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뒤에는 굳게 닫힌 나무 문, 앞에는 그들의 비난. 그 순간 저는 출구 없는 작은 원 안에 갇힌 듯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를 실어 날랐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고 준서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정은 그 뒤를 바싹 따라 들어갔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당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햇볕은 눈을 시큰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려 피 묻은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어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답답했고 그저 낮은 한숨만 터져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맞은 뺨의 화끈거림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입가의 상처는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일조차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어떤 본물이라도 터뜨린 듯 비난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에 박미정은 거실에 앉아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반쯤 비웃는 듯한 어조로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70이나 돼서 굳이 애를 보겠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안전도 못 지키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집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갔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맞장구 치는 듯 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준서를 혼자 맡기지 못하겠어요. 그 말들은 복도를 넘어 제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채소를 썰다가 손에 든 칼을 멈칫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칼과 채소, 잎이 마찰하는 소리로 그 말들을 덮으려 했었지만 들으려 하지 않을수록 그 소리는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끓인 반찬을 식탁에 올리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두어 번 씹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밥은 식었고 반찬은 싱겁고 엄마는 소금 아까워서 안 넣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요즘 혈압 높다고 해서 조금 덜 넣었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싸늘한 어조로 비꼬았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런 맛없는 밥이나 만들지 마세요. 밥이 식었는데 엄마나 드셔보세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젓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한 번씩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는데 다음 날도 이준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세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걷어놓은 빨래 바구니를 다시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옷에서 냄새 나는데 엄마는 어떻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노안이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꾹 참으며 그 옷을 다시 물에 담그러 가져갔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서서 아래 골목에 가로등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올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준서가 울며 보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겉옷을 걸치고 달려갔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준서가 팔을 뻗어 저에게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박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아 들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필요 없어요. 가서 주무세요. 그선 주무세요. 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했습니다. 무언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면 더 보기 흉할까봐 두려워 결국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불이 꺼졌고 어둠이 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귓가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섞인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준서의 것이 아니라 박미정의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던 전화 통화 소리처럼 제가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저는 천장에 가느다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페인트 칠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3일 밤낮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직간접적인 비난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옥죄어왔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집에 계속 머물렀던 것은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떠나기 쉬웠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그들의 말들에 조금씩 따라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온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만 작은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잠든 동물처럼 나지막이 웅웅거렸죠. 저는 메밀차 한 잔을 탔습니다. 뜨거운 물이 찻주전자에 부어지자 피어오르는 김이 불빛 아래서 하얀 안개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찻잔을 들고 식탁에 앉으니 컵의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조금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에 비난과 냉대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안양에 막 시집왔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는 남편이 차를 수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그 옆에서 뛰어놀았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고개를 들면 언제든 그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쪽에 내려놓고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가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비단 스카프, 깔끔하게 적힌 편지 한 통, 그리고 겉표지가 약간 낡은 진한 녹색 여권. 그 편지는 은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범학교 시절 동창으로 졸업 후 밴쿠버로 시집가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편지지는 약간 바랬지만 글씨는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캐나다의 공기는 맑고 거리는 조용하며 사람들이 노인들을 매우 존중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요인들을 매우 존중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사진은 다 잔디는 깔끔하게 깎여 있었고 하얀 건물은 했었고 하얀 건물은 손가락이 편지지 위를 스치자 문득 그녀를 찾아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걸어본 적 없는 국제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두어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고 익숙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가족 분위기에서는 고부관계가 항상 어렵다고. 너도 이제 나이 적지 않으니 여기 와서 지내는 게 어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버리고 가? 그곳이 지금 너에게 집이라고 할 수 있니? 여기 실버타운은 한 달에 대략 90만 원 정도인데 환경도 좋고 시설도 괜찮아.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너 퇴직연금도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있으니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에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은미는 웃었습니다. 와보면 알 거야. 내가 비자란 입주 다 알아봐 줄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불빛이 진한 녹색 표지에 빛의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 위를 스르륵 스쳤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또 다른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죠. 차는 이미 식었고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여권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위에 작은 물자국을 번지게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철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거실 바닥 타일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몇 번이고 닫고 뜨거운 차 3잔을 내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방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죠. 준호야, 미정아, 잠깐 앉아봐.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준호는 편한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걸레를 싱크대 옆에 팽개치고는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거실 탁자 중앙에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몇 장의 정기예금 증서사본,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기록한 가계부까지. 종이들이 마찰하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몇 가지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야. 저는 파란색 표지의 통장을 그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안양 단독주택은 너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고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의해서 매매 절차를 준비 중이야. 이번 주부터 진행해서 다음 달에는 명예 이전이 가능할 것 같아. 이준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 젊은 사람들은 너희 계획이 있겠지. 집을 팔면 주택담보대출 걱정은 없을 테니 직접 집을 빌리거나 사면 돼.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걱정하고 싶지 않아. 저는 두 번째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내 퇴직연금과 모든 저축 내역이야. 앞으로 전부 내 개인 계좌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거고 더 이상 생활비로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수도 전기, 가스 요금과 관리비도 더 이상 대신 내주지 않을 거야. 박미정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돈 계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최대한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거고 준서도 돌보지 않을 거야. 너희 가족의 결정이나 집안일, 일상적인 다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고 내 삶도 내가 결정할 거야.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천장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달칵달칵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홧김에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준호는 찻잔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군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아이가 다치니까 우리도 긴장해서 그랬어요. 집은 일단 팔지 말고 진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3일 밤낮을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이미 밴쿠버 가는 비행기표도 예약했어. 은미가 실버타운도 알아봐 줄 거고. 돈은 충분하고 나도 마음을 정리했어. 해외로 가시겠다고요? 박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누가 준서를 봐요? 엄마가 가시면 우리는 회사 어떻게 다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너희 아이야. 할머니로서 나는 할 도리를 다했어.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알아서 해. 더 이상 준서를 돌보는 게 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내던졌고 찬물이 나무무늬 가장자리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휴지를 건네며 그 찬물 자국을 직접 닦았습니다. 나는 그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야. 이준호는 굳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마치 붙잡을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죠.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우리가 살 곳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시간은 줄 거야. 저는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매수자는 다음 달 말에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니까 너희에게 한 달 동안 정리할 시간이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진 찍으러 올 때 내가 문 열어주러 올게. 그 외 시간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박미정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말하는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깔끔하게 떠나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거죠?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도 수많은 뒤치다거리를 해왔어.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닭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걸레를 탁자에 던졌고 물기가 튀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 사본을 집어 이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 엄마, 우리가 엄마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해외로 가시더라도 집까지 파실 필요는 없잖아요. 집을 남겨두면 준서가 커서 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어릴 적 시험을 망치고 성적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몫이고 성적표를 들고 문간에서 망설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했지만 지금은 요구만 했지만 집은 나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짐이야. 나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삶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통보야. 박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찻잔이 콩 하고 바닥에 떨어져 타일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야.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려 천천히 파편들을 주워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베어 피가 조금 배어 나왔죠. 저는 손끝으로 상처를 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쯤 이기적이어도 괜찮잖아. 이진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럼 건강하세요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세제 냄새와 방금 쏟아진 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탁자 위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중개업자가 집 보러 올 때 문 열어주러 올 거고 그 외의 시간에는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지 마. 그리고 너희 다툼에도 더 이상 나를 끼워 넣지 마. 저는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갈게. 박미정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준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실, 문을 나선 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저는 수원역 근처의 작은 여관으로 거차로 옮겼습니다. 방은 작았고 창밖으로는 철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도 기차가 역에 들어서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돌덩이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었던 김 중개사였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파시겠다고요?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제가 네라고 대답하자 그는 금세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안녕 집에 돌아오니 집 안에는 어젯밤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찬물 자국은 이미 옅은 원을 그리며 말라 있었죠. 저는 자세히 보지 않고 먼저 중요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김 중개사와 함께 1층부터 4층까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는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햇볕이 잘 드는 측면벽과 배관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침착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괜찮아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격을 좀 괜찮게 부르셔야겠어요. 시장에 나온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요즘 2달 새에 빨리 단독주택들이 시장에 나온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요즘 2달 새에 빨리 단독주택들이 매물로 내놓은 지 첫 주 만에 중동에서 일하는 부부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방에 특히 관심이 많아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바닥 타일을 두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단 난간을 따라 손으로 훑어보며 이 난간은 분명 누가 오랫동안 닦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특별히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고 묻는 질문에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대답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정오, 김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억 8,100만 원의 매수자가 나타났고 다음 주에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에게 8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반초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니 제가 바로 연락해서 계약 진행할게요. 계약하던 날 하늘은 약간 흐렸습니다. 우리는 안양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등기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페이지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순서대로 법무사에게 건넸고 그가 확인한 후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수자 가족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아버지를 돌아보았고 아버지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계약금을 지불했고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인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매도인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가의 2%입니다. 김 중개사가 계산해 주었습니다. 8억 8천만 원 곱하기 2%는 1,760만 원입니다. 그는 계산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이 숫자를 여러 번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원천징수와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예약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서 길가에 서서 그 부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번개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익숙한 고소한 음식 냄새를 실어날랐습니다. 문득 수년 전 어린 이준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항상 따뜻했고 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손을 놓았고 이 집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밴쿠버행 비행편을 선택했습니다. 밤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시차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는 같은 말 저녁에 도착하는 항공편이었죠. 예약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름과 여권 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예약 성공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짐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안녕 집에 돌아와 지난 몇 년간 제 것이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했습니다. 옷장 속 오래된 비단 스카프, 책꽂이의 교과서와 교환, 부엌에서 제가 손에 익은 주걱과 뚝배기. 저는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높은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넓은 홀에는 짐을 미는 사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 카운터 앞에서 허리 굽혀 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캐리어는 제 옆에서 작은 바퀴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 서서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분이 제 이름과 수화물 태그를 확인한 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출국장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공기 중에는 커피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득 은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와보면 알 거야. 저는 휴대폰을 열어 은미의 이름을 클릭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출발했어. 비행기가 두꺼운 구름 속을 뚫고 지나갈 때 제 손은 이미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허리와 등이 뻣뻣했지만 그 순간 제 모든 주의는 창밖 풍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한 줄기 햇살에 갈라지며 아래로 겹겹이 이어진 산봉우리와 고요한 강줄기가 드러났습니다. 기내 방송에서는 먼저 부드러운 영어로 이어서
악센트 있는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실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곧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지면에 닿는 순간 타이어가 활주로에 마찰하며 낮게 오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기내는 살짝 흔들렸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이미 조급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르게 다른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밀고 비행기 문으로 향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손길이 제 뺨을 어루만지며 머릿속의 혼란을 단번에 휩쓸어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겨울에도 흔히 느끼기 힘든 차가움이었지만 습하면서도 너무나 깨끗해서 몇 번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수화물 수치대를 지나자 은미가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한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몇 줄 더 늘었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그 웃음 많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는데 그 힘이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빨리 목도리 둘러. 여기 바람은 안양보다 훨씬 매정해. 차가 공항을 빠져나오자 창밖으로는 넓은 도로와 이름 모를 상록수들이 보였습니다. 은미는 운전하면서 저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생활은 여유로우니 너도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해. 먼저 교통카드 만들고 가정의학과 의사 찾고 날씨 추우니 따뜻한 국물 많이 마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얇게 입고 다니지 마.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창밖에서 떨어질지만 번압이 시내로 들어서자 길가의 상점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유리창 뒤에는 익숙한 붉은 등불이 걸려 있었고 길거리 표지판의 영어는 읽기 어려웠지만 약국, 슈퍼마켓, 집단의 한국어 간판들이 순식간에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은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여기 한국인 교민이 많다고. 실버타운에도 한국말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 너도 분명 잘 적응할 거야. 차가 조용한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곱게 뻗은 단풍나무들이 높이 솟아 있었고 잎사귀들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옅은 색의 낮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밝았고 잔디밭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의 유리문은 거울처럼 저와 은미의 모습을 함께 비춰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공기가 커피와 빵 냄새를 실어 저를 감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표준적이고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제 입주 절차를 도와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모든 항목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2층에 있었고 창문이 아주 컸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얇고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침구는 깨끗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베개는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는 깨끗했고 베개는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단단한 손잡이가 설치게 분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단단한 손잡이가 설치게 분리되어 있었고 복도 끝 창밖으로는 단풍나무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풍잎은 색깔이 깊었고 바람에 부딪혀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천천히 밀고 지나가 햇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본 후 은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좀 쉬어. 시차 적응하고 나면 산책하러 가자. 여기 호수 가까운데 가끔 야생오리도 볼 수 있어. 그녀가 떠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자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밀려 들어왔고 저는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침투하는 듯한 냉기는 제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이곳의 빛과 서울의 빛이 어떻게 다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겉은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호수 표면의 옅은 안개처럼 더 차분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을 잠시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휠체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지구 반바퀴를 건너 버나비의 이 실버타운에 입주했음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몬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뒤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판은 매우 명확해서 길을 헤맬 필요 없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아침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중정의 잔디밭이 고였습니다. 근처 단풍나무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두 가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뜨거운 죽과 김치, 콩자반, 미역줄기 볶음 같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토스트, 잼, 과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죽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담고 김치와 콩자반을 조금 곁들였습니다. 토스트 반 조각도 집어 맛볼 생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백반로 신사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에 바르면서도 말이 없는 분이었죠.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첫 술을 뜨자 따뜻한 죽이 위장으로 들어가 몸이 저절로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는 간이 딱 맞았고 콩자반은 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토스트는 향긋하고 담백했으며 버터를 바르니 우유 향이 더해졌습니다. 문득 안양에서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준서에게 먼저 죽을 끓여주고 보온 냄비에 담아 준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그때는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식당에서는 탁구곰이 탁구탁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리듬은 마치 어떤 고요함에서도 쉼없는 고전 음악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활동실 문이 보였고 그 안에서 두 노인이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다른 한쪽의 공의실 문틈으로는 천과 다리미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부드러운 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실과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를 만지작거리며 이 소리들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2층 모퉁이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몸집이 작고 웃음이 많으며 단정하게 파마한 짧은 머리에 옅은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죽은 직접 만든 콩자반 반찬이랑 같이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점심 못 먹을까봐 조금만 드셔야 해요. 활동실 탁구는 매일 오전에 사람이 많고 오후에 좀 한가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는 동년배에게서 이런 열정을 본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바느질이 삐뚤어질까봐 걱정돼요. 삐뚤어져도 예뻐요. 삐뚤어져도 예뻐요. 삐뚤어져야 사람 사는 맛이 나죠. 그녀는 제 거절을 허락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 먼저 가서 길 좀 익히고 저녁에는 영화 볼지 말지 정해요. 여기는 옛날 한국이어매요. 우리는 나란히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녀는 세탁실이 어디인지 간호사 스테이션이 어디인지 알려주었고 2층 끝에 있는 정수기 온수가 가장 안정적이어서 차를 끓이면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생활의 지혜는 제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정원의 바람이 약간 서늘했습니다. 김숙희 아주머니와 산책을 마치고 막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려는데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준호의 영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화면을 쓸어 넘겼습니다. 화면이 뜨자마자 그의 뒤로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는 개어지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젖병과 흩어진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눈부신 광고 화면만 번쩍였습니다. 배경에서는 준서가 숨 넘어갈 듯 울고 있었고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져 있었으며 손에는 귀가 떨어진 낡은 인형을 쥐고 있었으며 엄마, 이준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는데 마치 두통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박미정이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먼저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러고는 화면을 향해 돌아섰는데 목소리에는 다급한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요즘 계속 밤중에 울고 보채서요. 저 낮에는 일도 해야 하는데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몇 달만이라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 속의 물은 여전히 작은 기포를 뿜어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창밖 단풍잎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어쩔 수 없음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나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돌아갈 생각 없어. 화면 너머는 2초간 고요했습니다. 박미정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준호가 그녀의 손을 눌러 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힘들었어. 그때는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과 불만만 가득했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의 나는 매일매일이 평온해. 그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해. 이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준서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화면 앞으로 안겨온 듯 했습니다. 작은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고 눈물은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화면 속 준서의 눈은 저를 흐릿하게 바라보았는데 제가 왜 그저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아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막힌 듯 했습니다. 준서, 착하게 있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준서는 알아들은 듯 울음소리가 조금 작아졌지만 흐느끼면서 손을 뻗어 저에게 닿으려는 듯 했습니다. 박미정이 다가와 준서를 안아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내가 평생의 인내로 얻어낸 거야.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야.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피로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에서 준서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간 창문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은 그들의 거실에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정리했던 그곳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에는 찻잔 속 물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손바닥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뜨거운 김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만 눈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그 느낌은 곧 더 선명한 감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해 굳건히 버텨냈으니까요. 창밖 단풍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 베란다는 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단풍이 향이 섞여 있었고 약간 서늘했지만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노을에 물들어 진한 붉은색을 띠었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잎들은 마치 물로 곱게 칠해진 듯한 겹의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늘가의 구름은 연보라색에서 분홍색, 그리고 옅은 회색으로 겹겹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들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쥐고 베란다에 서서 단풍잎의 인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잘못 들까봐, 말을 잘못 들까봐, 그리고 이 평온해 보이는 컵 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제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지만 컵 속의 차는 금방 식었고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정원에서 누군가 손짓하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앉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독서 모임, 체조 수업, 저녁 공연, 공예실. 이 모든 활동 일정이 이미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망설이지 않았고 눈빛에는 빛이 더해졌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뒤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중년의 박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베란다 문간에 서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 잠시 실례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문화교류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그는 두어 걸음 다가와 서류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여사님께서 기획을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예전에 선생님이셨고 공연도 진행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다들 여사님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활동 구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 전시, 노래와 춤 공연, 지역 특색 음식 부스, 심지어 이야기 나누기까지. 글씨는 깔끔했고 여백이 많아 누군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도 고르고 순서도 정해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체 시간표를 주셔야 해요. 각자 준비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하니까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웃었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여사님께서 승낙하실 줄 알았어요. 서류를 접자 마음속에는 단단하고 든든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고 일을 맡기는 그런 신의 말이죠. 그것은 제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단 아이들의 성적표, 운동회의 계주 명단, 졸업식 사회자 대본까지 모두 제 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대 앞이나 뒤에 서서 항상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저 자신조차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컵 속의 차는 따뜻했고 손에 쥐기 딱 좋았습니다. 서쪽 하늘은 점점 낮아지며 구름 가장자리를 투명하게 태웠습니다. 정원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고 멀리서는 누군가 나지막이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빠레로 이 기간의 단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단풍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씌워날랐고 화단 속 꽃향기까지 함께 데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소리와 향기 데려왔습니다. 김숙희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저에게 라벤더 꽃봉오리를 보라고 부르던 모습, 체조 수업 선생님을 아주 잘했어요. 라는 두 마디, 저녁 공연의 박수 소리, 영상 통화 너머 준서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소리, 그리고 오늘 원장님이 서류를 건네던 그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히 있고 당시의 심장박동과 호흡까지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끝이 보이지 않던 나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삶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모든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었고 마음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얼굴에 스쳤습니다. 약간 쉬었지만 저를 더욱 도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가의 마지막 주황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삼켜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양의 단독주택에서 밴쿠버의 이 단풍나무 숲까지 김수지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정이었죠. 그 한 계절의 뺨따기, 3일 밤낮의 비난, 한밤중에 부엌에서 홀로 망설이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뼛속 깊이 새겨진 듯 했습니다. 집을 팔고 비행기에 올라 지구 반바퀴를 건너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저축으로 편안한 노년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후로 파도 없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 속 손자의 할머니라는 한마디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더 이상 묵묵히 참기만 하던 그 여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에게 갚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질 때 바람은 그녀의 책 페이지 모서리를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나간다면 그들은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는 노부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한때 홀로 외롭게 버텨냈던 나날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언젠가 자녀들이 곁에 없고 몸은 쇠약해지고 집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